방 안 공기가 질식할 듯 무거웠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테이블 위로 쏠려 있었다. 작은 USB 하나, 딱 그만한 물건이 이 집안을, 아니 20해 동안 이어온 피와 이름과 유산을 한꺼번에 갈기갈기 찢어버리려 하고 있었다. 누구도 먼저 손을 대지 못했다. 마치 폭약을 품은 듯한 공포가 그 물건에 달라붙어 있었다. 공 실장은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손등만 떨고 있었다. 여사님, 이젠 보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숨을 짧게 끊어 말하는 목소리엔 체념이 섞여 있었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먼저 알고 있는 얼굴이었다. 루시아는 손끝을 꽉 쥐었다가 풀었다. 다들 보는 자리라 흔들리지 않으려 했지만 눈으로는 이미 화면 위에 올라올 과거를 미리 보고 있는 사람처럼 아득한 공포가 번졌다. 뭘 보여준다는 거죠? 말은 차분했지만 목 안쪽이 굳어 있었다. 진실입니다. 그 말 하나에 방 안 온도의 결이 바뀌었다. 민두식 회장이 탄 휠체어 옆에 서 있던 비서가 조심스레 모니터 전원을 올렸다. 검은 화면에 노이즈가 지나가더니 낡은 CCTV 영상이 떴다. 찍힌 날짜는 2005년 3월. 영상은 경원 신생아실을 비추고 있었다. 한때는 새 생명이 태어나는 축복의 공간이었을 그곳이 지금은 누군가의 죄를 증명하는 법정처럼 보였다. 하얀 가운을 입은 공 실장이 화면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익숙한 걸음, 익숙한 체구. 그런데 그 손이 유리창 너머로 조심스레 들어가더니 아기 침대 2개의 이름표를 바꿔 달았다. 민경채, 백설이. 그 단순하고 짧은 동작 하나로 두 아이가 서로의 삶을 빼앗기게 되었다. 방 안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켰다. 이어지는 목소리가 들렸다. 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너무 익숙한 이 집안에서 법과 돈을 다루던 사람의 음성이었다. 이건 회장님을 위한 일입니다. 김선재였다. 루시아의 손에 힘이 풀렸다. 들고 있던 종이컵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커피가 쏟아졌다. 갈색 액체가 바닥을 따라 뻗어나갔다. 흙탕물처럼도 보였고 피처럼도 보였다. 루시아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마치 자기 심장을 바닥에 엎질러 놓은 사람처럼 바닥을 내려다봤다. 그게 내 아이였어요? 공 실장은 화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을 살리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는 두 아이 중 한 아이가 위험하다고 했고 살릴 수 있는 쪽을 고르라고 했어요. 저는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 입 다물어요. 루시아가 칼처럼 끊었다. 누구 명령이었는데요? 당신이 혼자 벌인 일 같지는 않잖아요. 그때 휠체어에 앉아있던 민두식 회장이 미세하게 고개를 들었다. 몸은 불편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이 집안의 주인이었다. 그건 나를 살리기 위한 일이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때 넌 이미 내 후계자로 준비되고 있었다. 널 잃으면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었어. 그래서요? 루시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제 아이를 바꿨다고요? 제가 살아있어야 해서, 제가 민강을 이어야 해서. 김선재가 그제야 천천히 일어섰다. 수트를 반드시 여미고도 웃음을 거두지 않았다. 결국 결과가 중요하죠. 지금 민강이 여기 있는 것도, 회장님이 여기 앉아 있는 것도 그 선택 덕분 아닙니까? 그 아이 하나로 모두가 살았는데요. 문태경이 벌컥 일어났다. 당신이 인간입니까? 인간이죠. 김선재는 태연했다. 다만 진실보다 이익을 우선한 인간일 뿐입니다. 이 집안 그렇게 굴러왔잖아요. 내 아이를 그렇게 바꿔놓고 잘됐다고 말하는 인간이 어딨어요. 루시아가 이를 악물었다. 여기요. 김선재가 자기 가슴을 툭 쳤다. 여기 있잖아요. 당신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 피눈물로 만들었다고요? 맞죠. 그런데 그 눈물 위에다가 누가 금을 둘렀는데요. 제가 했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 실장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울음소리를 삼켰다. 여사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건 첫 번째 USB예요. 뭐라고요? 두 번째가 있어요. 언론에 맡겼습니다. 오늘 자동 공개로 걸어두었습니다. 방 안 온도가 한 번 더 내려갔다.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했다. 민두식 회장은 짧게 웃음 같은 한숨을 내쉬었다. 숨길수록 커진다. 우리가 먼저 까자. 루시아가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평생 이 집안 어른이라 부르며 의지했던 남자가 사실은 그녀의 인생을 비틀어 놓은 장본인이었다는 사실이 헛웃음처럼 올라왔다. 이제 선택할 시간이에요. 거짓을 덮을지, 인정할지. 그날 밤 11시 40분. 민간그룹 공식 채널이 열렸다. 그동안 깨끗한 재계 이미지로 포장되어 있던 회사 홈페이지 첫 화면에 낯선 문장이 올라왔다. 오너 일가 의료기록 조작 정황 확인. 자체 감사 착수. 같은 시각 여러 언론사에 흘러가 있던 영상들이 자동으로 삭제되었다. 민강이 먼저 공개하는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내려간 것이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고 온라인은 난리가 났다. 스스로 잘못을 공개한 재벌. 그 말만으로도 뉴스는 며칠을 타고 흘러갔다. 하지만 그 대가는 잔인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주가가 고꾸라지듯 떨어졌고 거래처들은 정리하자는 말부터 꺼냈다. 직원들 중 일부는 우리 잘못 아니잖아요 하면서도 불안에 떨었다. 회사가 진실을 택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자기들의 월급과 집 대출은 누가 책임질 건가 하는 현실적인 공포가 사람들의 손발을 차갑게 했다. 진실은 고결했지만 생활은 현실이었다. 그 와중에 가장 무너진 건 민경채였다. 회의실에서 그녀는 얼이 빠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난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엄마가, 아니 여사님이 저를 데려오셨을 때부터 전 그냥 이 집 딸인 줄로만 알았어요. 루시아는 그 앞에 서 있었다. 표정은 차가웠지만 완전히 미워하는 눈은 아니었다. 복잡한 감정이 엮여 있었다. 몰랐다는 게 죄를 지우진 않아요. 그 자리는 내 아이의 울음 위에 세운 자리예요. 그럼 제가 뭘 어쩌란 말이에요? 민경채가 울먹였다. 전 이 집 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서고, 그렇게 회사 다녔어요. 그게 다 가짜였다고요? 그럼 평생 가짜였던 거예요? 그래도 당신은 사랑받고 자랐어요. 루시아가 말했다. 제 아이는요? 어디서 어떻게 자랐는지도 모른 채 20회를 버텼어요. 모른 척한 건 나고, 그걸 이용한 건 그들이고, 그 위에 앉아있던 건 당신이에요. 누구 하나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 같이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이사회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여론과 회사 이미지, 그리고 그룹 존속을 위해서란 명목으로 임시회의만이 통과되었다. 민경채는 그 자리에서 서류를 받아들고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녀는 운전도 하지 않은 채 길을 걸었다. 비가 오지도 않는데 코트는 젖어 있었다. 길 한복판에 서서 중얼거렸다. 내가 훔친 거였네, 내 인생이. 그때 문태경이 차를 세우고 내려왔다. 이렇게 다니면 위험해요. 위험. 그녀가 웃었다. 이미 다 잃었는데 뭐가 더 위험하죠? 당신은 이 집이 만들어 놓은 피해자예요.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멈춰야 돼요. 멈추면요? 제가 다시 진짜 딸이 돼요? 진짜 자리를 찾아줘요?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아니잖아요. 전 어느 쪽에도 진짜가 아니에요. 태경은 잠시 말이 막혔다. 이 집안에서 진짜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도 알고 있었다. 그럼 이제부터 진짜로 살면 돼요. 지금까지가 가짜였으면 남은 건 진짜로 살 기회예요. 그 말 여사님도 했어요. 민경채가 눈물을 닦았다. 그게 그렇게 쉬우면 좋겠다. 며칠 뒤 경찰이 김선재를 데려갔다. 수갑을 찬 채서도 그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기자들이 둘러싸자 그는 태연하게 말했다. 진실은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사람은 진실을 사랑하지 않아요. 진실을 이용할 뿐이죠. 후회 안 합니까? 난 질문에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사람이요. 다 욕망을 삼켜요. 이 집안은 특히 그랬죠. 저는 그걸 그냥 도와준 거예요. 그 말은 루시아의 귓속에서도 오래 울렸다. 욕망을 삼켰다. 이 집안이 태양을 삼킨 게 아니라 욕망을 삼켰단 말. 그 말이 자꾸만 마음에 박혔다. 그리고 어느 새벽
한강 다리 밑에서 공실장의 시신이 발견됐다. 가방 안에는 짧은 유서가 있었다. 20년의 거짓. 이제 끝냅니다. 미소야, 미안해. 그 글씨는 떨려 있었고 마지막 몇 글자는 잉크가 번져 있었다. 경찰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걸로 봤다. 장례식장에서 루시아는 유서 위에 손을 얹고 한참을 있었다. 이 사람도 피해자였어요. 그녀가 말했다. 시키는 대로만 살던 사람이었죠. 명령을 죄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문태경이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럼 이제 남은 사람들은요? 이제부터는 알면서 하는 사람들만 남았죠.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모르는 죄보다 아는 죄가 무겁거든요. 그날 밤 민두식 회장이 루시아를 불렀다. 객실 안은 조용했고 그의 눈빛은 오랜 세월을 건너온 사람처럼 깊었다. 난 다 기억난다. 그날 병원 복도 끝에서 울던 내 얼굴도, 그 아이 울음소리도, 미소를 지키려고 했던 내 눈도. 그럼 왜요? 루시아가 물었다. 왜 멈추지 않으셨어요? 왜 제 아이를 돌려놓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이 집을 이어야만 한다고. 민두식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제라도 바로잡아야지. 태경을 후계로 세운다. 그리고 너, 설이 아니 루시아. 이제 숨지 마라. 본래 이름도, 내 아이도, 내 죄도. 이제야 제 이름을 돌려주시네요. 루시아가 말했다. 그 말에는 서운함도 있었고 이제라도 인정해준 걸 향한 묘한 안도도 있었다. 그 무렵 감옥에 있던 김선재가 변호사를 통해 또 하나의 말을 흘렸다. USB는 2개가 아니에요. 3개예요. 나만 아는 곳에 묻어뒀죠. 첫 번째는 신생아실, 두 번째는 의료기록, 세 번째가 제일 재밌을 겁니다. 변호사는 그 말의 의미를 다 파악하지 못했지만 그로부터 사흘 뒤 민간그룹 서버가 외부에서 한 차례 공격을 받았다. 짧은 시간 열렸던 링크로 몇몇 기자가 영상 하나를 받아갔다. 거기에는 이 집안이 처음 커질 때 사용했던 불법 정치자금 정황이 일부 담겨 있었다. 김선재가 마지막으로 던진 돌이었다. 루시아는 그 영상을 보고도 얼굴을 감싸지 않았다. 결국 이 얘기까지 해야 하는군요. 문태경이 말했다. 이건 안 풀면 안 되는 문제예요. 여기까지 온 이상 반만 털어낼 수는 없어요. 그럼 다 무너질 텐데요. 무너지게 놔두면 됩니다. 태경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거짓으로 세운 집은 한 번은 무너져야 해요. 그래야 진짜 이름으로 다시 세울 수 있어요. 그 말은 잔인했지만 맞았다. 사람들은 이미 그들이 숨긴 신생아 바꿔치기를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 뿌리까지 병들어 있었다면 그걸 가린 채 다시는 못 간다. 루시아는 창밖을 한참 봤다. 서울 밤하늘은 생각보다 어두웠다. 그럼 무너지게 합시다. 대신 다시 세울 때는 사람으로 세워요. 돈이 아니라. 3달 뒤 민강 신사옥 앞에 새 간판이 걸렸다. 민강 진실로 세운 이름.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고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이 회사가 다시 일어설지 아니면 서서히 사라질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구도 숨지 않았다. 루시아가 단상에 섰다. 우리는 오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실은 우리를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거짓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굴다가 결국 우리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진실을 택합니다. 그녀의 옆에서 문태경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진짜 태양을 삼키셨네요. 아니요. 루시아가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태양을 삼킨 게 아니에요. 그동안 삼켰던 욕망을 토해낸 거예요. 이제야 숨이 쉬어지는 거죠. 그날 밤 루시아는 혼자 옥상에 섰다. 공 실장이 남긴 향수를 꺼내 뚜껑을 열었다. 바람을 타고 부드러운 향이 새어나갔다. 미소야, 이제 편히 쉬어. 내가 남긴 진실이 우리를 살렸어. 내 엄마가, 내가 없는 줄 알고도 버티고 있던 내 엄마가 이제서야 웃을 수 있게 됐어. 하늘에 작은 별 하나가 흘러내렸다. 루시아는 그걸 눈으로 따라가며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태양을 삼킨 건 우리가 아니라 진실이야. 다음 날 세리는 오랜만에 방을 뒤져 어릴 적 그림을 꺼냈다.
엄마랑 나랑 태양을 삼켰어요. 노란 원 안에 두 사람이 웃고 있는 단순한 그림이었다. 세리는 그걸 보다가 눈물이 났다. 엄마, 이게 결국 우리 얘기였네요. 그때는 그냥 해님 그린다고 한 건데 루시아가 그 뒤에서 세리를 안았다. 그래, 이젠 우리가 그 해님이야. 남이 만들어준 해님 아니고 우리가 다시 꺼낸 해님. 며칠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물었다. 회장님, 지금 행복하십니까? 루시아는 잠깐 생각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질문엔 웃고 넘겼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대답을 고르고 싶었다. 행복이요?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된 게 행복이라면 네, 그게 제 답이에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빛이 그녀 얼굴에 쏟아졌다. 그 빛은 예전처럼 화려함을 덮어주려는 빛이 아니었다.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빛이었다. 루시아는 그 빛을 피하지 않았다. 며칠 후 민간그룹 어린이 장학관 개관식이 열렸다. 이 집안이 더 이상 숨긴 가족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처럼 보이는 행사였다. 세리가 연단에 서서 말했다. 거짓으로 세운 세상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진실로 세운 사랑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저희는 그걸 몸으로 겪었습니다. 객석에서는 박수가 나왔다. 루시아와 태경은 뒤편에서 조용히 웃었다. 수많은 풍파를 지나 여기까지 왔다는 안도감이 그들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 이제는 서로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된 것이다. 하늘에 떠오른 태양이 유리창을 통해 안으로 비쳤다. 그 빛이 세 사람의 얼굴에 고르게 내려앉았다. 루시아는 그 빛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태양을 삼킨 건 우리가 아니라 진실이야. 루시아는 잠들지 못했다. 새벽 3시 커튼 틈으로 들어온 달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물들였다. 그녀의 책상 위엔 미처 마시지 못한 커피잔, 찢겨진 서류 조각, 그리고 서랍 속에 묻어둔 USB 하나가 있었다. 그것이 김선재가 남긴 세 번째 USB였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열지 않았다. 아니, 열 수 없었다. 그걸 보는 순간 지금의 모든 관계가 산산이 부서질 걸 알았기 때문이다. 문태경이 떠난 지 닷새째였다. 그는 아무런 연락도 남기지 않았다. 그가 쓰던 사무실에는 커피향 대신 먼지 냄새가 가득했다. 루시아는 매일 출근하자마자 그 자리를 지나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이상하게 걸음을 돌릴수록 마음은 그 자리에 닿았다. 그녀는 아직도 그의 마지막 말을 잊지 못했다. 진실은 사랑보다 오래가요. 그때는 차갑게 들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자꾸 아프게 다가왔다. 진실은 오래가지만 그 진실을 감당할 사람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이제서야 깨닫고 있었다. 며칠 후 이사회가 다시 열렸다. 루시아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넘기며 회의를 진행했다. 누군가 조심스레 물었다. 회장님, 문태경 이사 사직서가 정식으로 접수됐습니다. 그래요. 대체 인수인계는 누가? 필요 없어요. 그가 하던 일은 제가 마무리합니다. 사람들은 눈치를 보았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그 이름을 다시 꺼내지 않았다. 루시아의 표정에는 슬픔도 분노도 없었다. 그녀는 그 모든 감정을 이미 내부 깊숙한 곳에 묻어둔 듯했다. 마치 자신 안의 모든 온도를 차단한 사람처럼. 회의가 끝나고 그녀는 혼자 남았다.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사람은 결국 혼자 남는구나. 그녀는 그 말이 서글펐지만 동시에 낯설게 편안했다. 누구의 기대에도 묶이지 않은 자신. 그것이 처음으로 자유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 자유는 쓰라렸다. 태경이 떠난 자리만큼 차가웠다. 밤이 되자 루시아는 민두식 회장의 방을 찾았다. 그는 이미 병색이 짙었고 숨을 고를 때마다 가슴이 크게 들썩였다. 아버님. 그녀가 조심스레 불렀다. 태경이 떠났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저를 원망하겠죠. 원망하지.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을 거다. 그 녀석은 너를 사랑했으니까. 루시아는 웃었다. 웃음 속엔 눈물이 섞여 있었다. 사랑이라니요. 결국은 서로 상처만 주고 끝났잖아요. 그게 사랑이지. 민두식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사랑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다만 죽는 쪽이
꼭 불행한 건 아니야. 죽어야 다음 생이 있거든. 그 말은 루시아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침대 머리맡에 앉아 한참 동안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아버님, 전 이제 진실만으로 살아보려 해요. 진실도 때론 잔인하다. 그래도 택하겠냐? 예. 그럼 태경은? 그 사람은 이제 제 진실 안에 없어요. 민두식은 그 말을 들은 듯 들리지 않은 듯 미소를 지었다. 넌 참 독해졌구나. 하지만 그게 살아남는 길이야. 그날 이후로 그는 다시 말을 잃었고 한 달 후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루시아는 검은 베일을 쓴 채 조용히 서 있었다. 장례식장 끝쪽에 낯익은 그림자가 보였다. 태경이었다. 그는 누구보다 조용히 왔다가 누구보다 빠르게 돌아가려 했다. 그를 본 순간 루시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달려가고 싶었지만 다리를 옮길 수 없었다. 겨우 한 발 내디뎠을 때 그는 이미 문을 나서고 있었다. 그녀는 뒤에서 그의 이름을 불렀다. 태경 씨. 그가 멈췄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잠깐만요. 잠깐이면 돼요. 그녀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얼굴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눈빛엔 깊은 피로가 깃들어 있었다. 이제야 오셨네요. 와야 했죠. 회장님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그 이유로만 온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나한테 인사라도 할 줄 알았어요. 그럴 이유도 권리도 없죠. 그 말에 루시아의 눈가가 흔들렸다. 난 아직 미안해요. 미안함으로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그 말은 이제 늦었어요. 루시아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럼 묻겠어요. 그때 나 대신 진실을 택한 거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했죠. 하지만 그건 사랑의 후회였지 선택의 후회는 아니에요. 나는 후회해요. 당신은 늘 그랬어요. 후회하면서도 다시 같은 길을 걸었죠. 그게 내가 살아남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난 떠납니다. 당신은 세상을 지키고 난 나 자신을 지켜야 하니까. 그 말과 함께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다. 루시아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태양은 삼켰지만 당신은 삼킬 수 없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장례식이 끝난 뒤 루시아는 혼자 사무실로 향했다. 모든 불이 꺼진 복도에서 그녀의 구두 소리만이 메아리 쳤다. 책상 위에는 태경이 남긴 봉투 하나가 있었다. 그 안엔 짧은 편지 한 장과 낡은 열쇠가 들어있었다. 루시아에게 이건 세 번째 USB의 키입니다. 내가 감추지 않은 마지막 진실이에요. 당신이 열든 묻든 이제는 당신의 몫입니다. 태경. 루시아는 손끝이 떨렸다. 열쇠를 꽉 쥐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그는 언제나 나한테 선택을 남겼어.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끝내 나 대신 결정해주지 않네요. 그녀는 USB가 든 서랍을 열었다. 손끝이 다쳐 심장이 쿵하고 울렸다. 하지만 결국 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당신이 옳았어요. 하지만 이건 내 세상이에요. 그녀는 그 USB를 서랍 깊숙이 넣고 잠갔다. 그리고 불을 껐다. 사무실 안엔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 남았다. 루시아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이제 진실도 사랑도 다 쉬게 해줘야겠죠. 몇 달이 흘렀다. 봄이 오고 민강의 새 프로젝트가 세상에 공개됐다. 태양 프로젝트 정직한 기업의 시작. 그 이름 아래 루시아는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는 그걸 그녀의 재기의 상징이라 불렀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무덤의 다른 이름이었다. 진실로 세운 회사는 살아남았지만 진실을 함께한 사람은 사라졌으니까. 그날 기자가 물었다. 회장님, 문태경 이사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루시아는 미소를 지었다. 태양은 저 멀리서 빛나죠. 가까이 가면 탈 뿐이에요. 그녀의 대답은 짧았지만 기자들은 그 안에 담긴 모든 뜻을 읽어냈다. 태경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도 없었다.
그는 회사의 역사에서도 사람들의 입에서도 천천히 사라져갔다. 그러나 루시아의 기억 속에서만큼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지워지지 않는 빛처럼. 밤이 되자 루시아는 혼자 옥상으로 올랐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달이 떠 있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태경 씨, 당신이 떠난 자리에서 난 매일 태양을 본 척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늘 속이었어요. 바람이 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눈가엔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괜찮아요. 당신이 떠난 이유, 이제야 이해했어요. 진실을 사랑했던 사람은 늘 떠나는 거니까. 그녀는 손가락을 들어 하늘을 가리켰다. 멀리 별 하나가 떨어지고 있었다. 그건 태경이 남긴 빛 같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당신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살렸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그녀의 입술에서 마지막 속삭임이 흘렀다. 사랑은 끝났지만 진실은 여전히 살아있네요. 그리고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 웃음은 슬펐지만 처음으로 후련했다. 밤하늘엔 태양의 잔열처럼 붉은 빛이 남아있었다. 그 빛 아래 루시아의 눈빛은 고요히 식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이제 그 어떤 결별도 그녀를 무너뜨릴 수 없었다. 창밖은 밝아오지 않았는데 도시 소음만 먼저 깨어 있었다. 루시아는 그 불빛을 보면서도 한 걸음도 내리지 못했다. 며칠째였다. 새벽마다 같은 자리, 같은 창틀, 같은 서랍, 그리고 같은 USB. 그 서랍 안에 있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은 이제 이 집안에서 딱 둘뿐이었다. 떠난 사람 하나, 남은 사람 하나. 떠난 사람은 그걸 열라고 남겼고 남은 사람은 끝까지 안 열겠다고 버티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라도 무너지지 않으려는 사람이 루시아였다. 문태경이 민강을 떠난 건 사건이었다. 하지만 회사는 놀랍도록 빨리 적응했다. 사람들은 그가 개혁의 핵심이었다는 걸 알면서도 입을 닫았다. 떠난 사람 얘기를 계속하면 지금 남아있는 사람에게 예의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조직은 늘 그런 식으로 남은 사람에게 충성했다. 그리고 그 남은 사람이 루시아였다. 그녀는 어느새 예전보다 더 단단해 보였다. 사람들 앞에 설 때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고 기자들의 질문에도 우리 회사는 진실을 기반으로 새로 출발했습니다라는 대답을 기계처럼 내놓았다. 겉으로 보기엔 위기에서 살아남은 여자였다. 하지만 밤만 되면 그 말들이 죄다 무너졌다. 그날도 그랬다. 닫고 혼자 남았을 때 불 꺼진 회의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다가 그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다. 이 얼굴은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워졌지? 예전에는 욕망이 얼굴을 채우고 있었다. 올라가야 한다. 지켜야 한다. 빼앗기면 안 된다. 그런 생각으로 얼굴이 빳빳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올라갈 곳도 싸워서 뺏을 것도 숨길 것도 없는 얼굴이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다. 욕망이 사라진 자리에 진짜 외로움이 들어앉는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조화를 주문한 장례식장 측에서 온 확인 전화였다. 민두씨 회장의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전까지는 태경이 이런 걸 챙겨줬다. 바쁘시면 제가 해둘게요. 이런 말 잘하던 사람이었다. 그가 없는 지금 그 일까지 다 루시아 차지였다. 사람 하나가 떠나면 그 사람이 하던 일까지 전부 무게가 된다. 다음 날은 제삿날이었다. 상을 차리고 하객들을 맞이하고 기자들이 근처에 얼쩡거리는지 확인하고 회사 사람들 눈치 보지 않게 스케줄을 흩어놓고 이런 일들이 줄줄이 있었다. 루시아는 검은 정장을 입고 묵념하듯 서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아주 잠깐 정말 숨 한 번 들이마시는 시간만큼 태경이 보였다. 그녀는 그를 한눈에 알아봤다. 사람은 떠나도 실루엣은 남는다. 그는 뒤쪽에서 조문만 하고 돌아갈 생각이었다. 말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저 예의를 지키러 온 얼굴이었다. 루시아가 먼저 불렀다. 태경 씨. 그가 멈췄다. 돌아보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다. 돌아볼지 말지. 그 몇 초 동안 그는 실제로 고민하는 사람이었다. 결국 돌아보긴 했다. 하지만 표정은 차분했다.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루시아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다. 와줘서 고마워요. 와야죠. 이 집을 여기까지 끌고 온 분이잖아요. 그 말에 그녀는 살짝 눈을 내리깔았다. 그분이 마지막에 당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요? 너도 내 자리 찾아가야 한다고요. 내가 옳은 길을 걸었으니 그 길을 끝까지 가라고. 태경은 짧게 숨을 내쉬었다. 회장님은 끝까지 저를 품으려고 하셨네요. 그게 그분이 가진 방식이었죠. 죄를 지어도 사람을 남겨두려는 방식. 그럼 회장님이 떠났으니 이젠 저를 안 붙잡으셔도 되겠네요. 그래서 안 붙잡으려고요. 루시아가 고개를 들었다. 난 지금도 당신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따라오지는 않겠죠. 네.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난 아직 그럴 용기가 없어요. 태경이 웃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예전처럼 따뜻하게 퍼지지 않았다. 눈가가 먼저 식어 있었다. 역시 그렇군요. 미안해요. 미안하단 말도 이제 그만하세요. 그 말 자꾸 들으면 내가 당신을 원망하려고 해도 못하잖아요. 원망해도 돼요. 원망 안 해요. 당신은 당신답게 산 것뿐이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려 했다. 그런데 루시아가 한 발 더 다가갔다. 잠깐만요. 이 얘기만 해요. 그는 다시 멈췄다. 그때 나한테 당신은 아직 과거에 산다고 했잖아요. 했죠. 그 말이 계속 들려요. 매일이에요. 잠들기 전에도, 차에서 신호 기다릴 때도, 회의 중에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안 사라져요. 그럼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안 돼요. 루시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이 이름을 내려놓을 수 없어요. 이 집안이 지은 죄가 이 이름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내가 내려놓는 순간 이 죄가 공중으로 흩어져요. 그러면 아무도 책임 안 져요. 그건 싫어요. 그래서 나를 놓는 거예요? 아니요. 난 당신을 못 놓는 거예요. 못 놓는다면서 왜 보내요? 내가 안 보내도 당신이 나가잖아요. 그 말을 들은 태경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다. 내가 붙잡아도 당신은 갈 거잖아요. 그 말 속에는 상대에 대한 누구보다 깊은 이해가 들어있었다. 그래서 더 아팠다. 당신은 늘 오른쪽을 택하는 사람이에요. 루시아가 말했다. 사람보다 길을 택하고 사랑보다 진실을 택하는 사람이에요. 난 그게 처음엔 너무 멋있었는데 같이 살기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럼 같이 아프면 되잖아요. 난 이미 아파요. 그런데 당신까지 아파지는 건 싫어요. 그게 떠나는 사람한테 하는 말인지 아세요? 태경이 물었다. 이렇게 말하면 떠나는 사람이 덜 미안해진다고 생각하죠. 근데 아니에요. 더 미안해져요. 둘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다. 근처에서 장례식장 직원들이 조심조심 움직이는 소리만 들렸다. 그 공간 안에서 두 사람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루시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이 남긴 열쇠 받았어요. 열었어요? 아직요. 왜요? 열면 당신이랑 나 사이에 있던 마지막 끈까지 끊어질 것 같아서요. 당신 말이 맞았다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끝나는 것 같거든요. 우린 이미 끝났어요. 태경이 부드럽게 말했다. 이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끝났다는 걸 알아야 서로 덜 힘들어요. 그럼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네. 대답은 짧았다. 그러나 확실했다. 이번엔 안 돌아옵니다. 얼마나 멀리 갈 건데요? 당신 손이 안 닿을 만큼 멀리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가슴을 파고들었다. 손이 닿지 않을 만큼 멀리. 그건 물리적 거리가 아니었다. 살아가는 선택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곳이라는 뜻이었다. 한 사람은 죄 위에 회사를 세우고 다른 한 사람은 죄를 드러내서 사람을 세우는 길을 선택했다. 그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있어도 서로를 잡을 수 없었다. 태경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래도 후회는 하죠? 사람을 보냈는데 후회가 없겠어요. 루시아가 웃었다. 하지만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당신은 원래 무너지지 않잖아요. 누군가는 안 무너져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도 태경이 잠깐 말을 멈추더니 덧붙였다. 가끔 무너져도 돼요. 지금은 회사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아플 차례예요.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조용히 인사를 하고 장례식장을 떠났다. 그의 뒷모습은 아주 단단해 보였다. 다시는 이쪽을 돌아보지 않을 사람의 걸음이었다. 루시아는 문이 닫힐 때까지 그걸 바라봤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 안쪽이 스르르 비어가는 느낌이었다.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던 가능성을 하나 묻어버린 것처럼. 그날 밤 그녀는 사무실로 올라갔다. 모두가 퇴근한 뒤였다. 건물 전체가 비어있어 발소리가 메아리 쳤다. 그 소리가 마치 너 혼자 남았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 같았다. 불도 켜지 않고 책상 앞에 앉았다. 서랍을 열고 USB를 꺼냈다. 태경이 남긴 열쇠를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다. 당신이 했던 말, 내가 평생 기억하면서 살게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진실은 사랑보다 오래간다 그 말. 난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왜 사랑이 더 오래가면 안 되냐고. 왜 진실이 꼭 이겨야 하냐고. 근데 결국엔 그렇게 되네요. 사랑은 당신이 떠난 순간 멈췄는데 진실은 내가 안 열어도 여기 있네요. 그녀는 결국 USB를 열지 않았다. 그건 태경이 버린 길이었고 루시아가 끝까지 지키려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둘은 끝내 같은 문을 열지 않았다. 그게 돌아오지 않는 결별이었다. 언젠가 다시 만나자. 언젠가 풀자. 이런 말이 없는 결별.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겠다. 이 말만 남는 결별. 며칠 뒤 민강 신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새 윤리경영 선포식이었다. 루시아는 깔끔한 흰 셔츠에 검은 재킷을 걸치고 단상에 섰다.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민강은 이제 다릅니다. 우리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잘못을 덮지 않겠습니다.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이 모습만 보면 누구도 이 여자가 방금 사랑을 보낸 사람이라고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강한 사람만 봤다. 그러나 그 강함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 못했다. 한 사람을 보내면서 얻은 강함이라는 걸. 행사가 끝나고 비서가 조심히 물었다. 회장님, 축하 꽃다발은 어디 둘까요? 6층 응접실에 두세요. 저녁에 잠깐만 혼자 있고 싶어서요. 그녀는 응접실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소파에 앉아 꽂아둔 꽃을 바라보며 한참을 있었다. 그러다 천천히 휴대폰을 열어 사진첩을 넘겼다. 그 안에는 태경과 함께 있던 사진이 딱 2장 있었다. 회사 사람들과 찍힌 단체 사진 속에 나란히 서 있는 게 전부였다. 둘만 찍은 사진은 없었다. 그게 그들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다. 늘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아니었던 사람들. 우리 사진이 하나도 없네. 루시아가 중얼거렸다. 이렇게 끝났으니까 없는 게 다행이려나. 그녀는 사진을 지우지 않았다. 그렇다고 즐겨찾기도 하지 않았다. 그저 거기 있도록 놔뒀다. 언젠가 우연히 넘기다가 보게 되면 그때 잠깐 아프라고. 그 정도로만 남겨두었다. 밤이 되자 그녀는 옥상으로 올라갔다. 바람이 살갗을 스쳤다. 도시 불빛 사이로 별이 조금 보였다. 태경 씨. 그녀는 하늘을 보며 말했다. 이제 안 돌아와도 돼요. 나도 안 부를게요. 당신 가는 길에 내가 그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녀는 허공을 향해 한번 고개를 숙였다. 누구한테 하는 인사인지 모를 인사였다. 그러고 나서 돌아섰다. 돌아올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의 뒷모습이 아니라 자기 길을 혼자서도 걸을 수 있는 사람의 뒷모습이었다. 등 너머로 바람만 따라왔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않았다. 이름도 소문도 회사 공지에도 서로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완전히 닫힌 결별이었다. 돌아올 수 없는 결별이었고 돌아오지 않겠다고 서로가 먼저 택한 결별이었다. 이상하게도 그 선택 이후 루시아는 잠을 더 잘 자게 되었다. 사람을 붙잡아 두려면 계속 눈을 떠 있어야 하는데 놓아버리면 눈을 감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세리가 물었다. 엄마, 그 사람 엄마 옆에 있던 그분은요? 멀리 갔어. 루시아가 대답했다. 다시 안 와? 응.
다시 안 와. 엄마는 안 보고 싶어? 루시아는 잠시 세리를 바라봤다. 보고 싶을 때도 있지. 근데 보고 싶다고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야. 그게 어른이야. 어른은 슬프다. 응. 근데 슬프다고 나쁜 건 아니야. 슬퍼도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으면 그게 진짜 어른이거든.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한 건 아니었지만 엄마 얼굴이 괜찮아 보였기 때문에 더 묻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다. 회사는 진실 위에 다시 세워졌고 사람들은 민강이 예전과 달라졌다고 말했다. 루시아는 그 말이 기분 좋으면서도 마음 한켠이 살짝 저렸다. 달라진 건 회사지. 내가 아니야. 그녀는 그걸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바깥만 본다. 안에서 한 사람을 보내고 온몸으로 버틴 사람의 이야기는 모른다. 그래도 그녀는 괜찮았다. 돌아오지 않는 결별을 한 사람은 언젠가부터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게 된다. 그게 마음을 가볍게 했다. 사랑은 끝났지만 진실은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이 그녀를 쓰러지지 않게 붙들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태양을 삼킨 건 우리가 아니라 각자 선택이야. 당신은 진실을, 나는 이 집을. 그러니까 이 정도면 잘 보낸 거죠. 밤이 깊어갔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질 때까지 루시아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번 잠은 길고 깊고 아마도 울지 않는 잠이었다.